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경제 이야기, 국민TV 라디오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네, 바로 이분이죠.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오늘 저 뭐 하죠? 오늘 저기 행사하시죠? 네. 예, 그거 얘기 잠깐 해주세요. 오늘 저희 경제소프트가 영화와 함께하는 경제소프트 이제 공개 토크쇼라고 해서 국민TV에서 마련한 지하 1층에 국민카페. 네. 거기에서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한계 가족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학생 친구들이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해서 영화를 50분짜리를 만들어서 그 영화를 같이 보고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아니, 경제소프트라는 이름을 붙이셨으면은 난식구 아닌가? 방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련히 그냥 방송하겠거니 이러고 저는 딱 소개를 시키고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섭섭하고요. 한 달 전에 그죠? 했던 거 아닌가? 그때 제가 집 나가 있을 때요. 그렇죠. 집 나간 자식은 안 챙기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 두 분이서 만약에 행사를 또 하시게 되면 제가 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능한 요일로. 예. 하세요. 제가 집을 한번 나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뭐든 다 예전에도 예스맨이셨는데 저한테는 예, 제가 나갔다 돌아온 그 이후부터는 더 예스맨이 되셔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보고 편해졌다고, 예. 네. 예전에는 경제소프트 굉장히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편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세요? 집 나갔다가 오니까. 깨달은 바가 우리 서로 깨달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가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큼하게 출발한 경제 소프트. 잠시 후에 어떤 내용들로 또 꾸며질지 기대해 주세요.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지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님 얼른 들어오시고요. 물 뜨러 갔다 오셨습니다. 물 들러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드려도 돼요. 항상 그 두 분이 함께 다니는 거 제가 몇 개월 동안 뵀잖아요. 네. 궁합이 잘 맞으세요? 둘 다 별로 말이 없죠. 예, 아니 근데 이사님께서 소장님을 입안의 혀처럼 너무 잘 알아서 챙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라 그러지? 나도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근데 안 그랬으면 같이 안 다니겠어요. 근데 요새 이제 저도 댓글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팟캐스트 댓글을. 네. 근데 예전하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늘어나면서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제 소장님하고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장님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되고 소장님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더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소장님을 조금 더 잘 활용하는 법? 그런 거에 대해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보면은 이제 이 방송이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냥 경제 뉴스하고는 좀 또 다른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방송인데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사람은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위에 이렇게 평행 사변형 그리고 기둥 그리고 창문 그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붕 그리고 그렇죠. 벽 하나 그리고 네. 예, 거기다 창문 넣고. 근데 예. 집을 짓는 사람은 기둥을 먼저 세우고 기둥 위에다 이렇게 지붕을 올리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요. 아. 왜냐하면 집을 짓는 사람은 기둥이 없으면 이 지붕이 못 쓴다는 거 아니까. 근데 소장님은 경제 이야기를 하면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부터 파세요. 오, 이거 또 다른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떤 때는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A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소장님 얘기는 B는 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럼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오늘 듣고 다음 주 듣고 그 다음 주 듣고 그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들으면 왜 A를 물어봤는데 B부터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A를 물어봤는데 왜 A를 답을 안 해주지라고 좀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자기 판단을 해버리면 굉장히 더 큰 거를 얻어갈 수 있는데 못 얻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에 익숙하셔서 그렇게 듣지만 이 방송을 이제 처음 듣기 시작하고 경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장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더 곰곰이 좀 생각하시고 의문이 남는 부분은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연구소의 책자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라든지 좀 꾸준히 보시면 기존의 뉴스라든지 어떤 경제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소프트를 통해서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왜 우리가 그 고민을 하게 됐는지 그 고민을 하게 된 이유부터 사실 알게 되면은 그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김광수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답을 요구하는 사실 개인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됐을까를 이해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 경지까지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경제에 대해서 몰랐지만 경제 소프트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기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소장님이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반복하시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둘 다 고개를 끄덕끄덕 주걱주걱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두 분이서 하세요. 여기 굉장히 좋은 댓글 올라왔네요. 노년동 신사님, 소장님, 이사님 급여 올려주셔야겠어요. 예. 처음에 경제 시평 할 때, 경제 시평이라고 그랬다. 경제 소프트 할 때, 대학원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랬죠. 네. 쭉 이어서 들어보시면 아마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게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다른 분야는 좀 비슷한 것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TV라든지 일반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심심풀이로 재미삼아서 하는 것하고 달라서 경제라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이걸 뭔가 조금 알고서 내가 조금 나의 경제적인 삶이나 경제적인 행위를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신문이라든지 경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다른 것 과학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술 어떤 전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다만 근데 법률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거에 관심이 있거나 그에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만 귀담았거나 관심을 갖지. 경제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첫 시간에 그 말씀하셨어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갈수록 뭔가 이렇게 힘들어진다.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경제적인 삶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공부는 누구든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올해 딱 새해가 바뀌면은 올해부터는 정말로 경제 공부 한번 해봐야지 책 사다 놓고. 네. 예, 근데 뭐 일주일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든다든지 또 달이 바뀌면은 다음 달부터는 정말로 이번 달부터는 정말로 경제 공부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된다라는 것은 역시 그 경제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체계적인 그 공부가 필요한데 그 체계적인 공부를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뭐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그런 걸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제학과 실제로 이제 현실 사회에서 경제 여러 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속에서 현실 속에서의 경제 자기 삶의 하나로서의 경제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경제 소프트는 실제로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한편에서는 현실의 경제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점들이 많은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이렇게 끌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구성의 아우성 진행하시는 구성의 선생님을 한번 만나뵀는데 김광수 소장님 팬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경제 소프트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야단 맞았어요. 왜요? 공부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희정 아나운서 그냥 방송 진행한다 생각하지 말고 경제 공부 똑바로 해라. 당신 계속 방송 진행 잘 하려면. 이 말씀하시는데 저 되게 그 말 듣고 와서 반성 많이 했거든요. 예. 그분 방송 좀 들어봐야 되겠다. 네. 자, 여러분, 경제는 단순히 특정인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온 국민이 다 경제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빠삭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볼 텐데요. 자, 우리 현호소 기재부 장관, 예, 이분 참 한동안 구설수에 오르셨죠. 직원평가에서 워스트 상사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예, 뭐 별로 이의 제기는 안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놀랍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예. 이분 네. 이쪽 단골이신가 봐요. 예. 일단 이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부임 첫해 기획재정부 내부 설문조사에서 워스트 상사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무역협회,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어 기획재정부 직원 내부 평가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내부 평가에서 연거푸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옮겨간 KDI에서는 원장으로 취임했던 3년간 국책연구기관 평가 및 리더십 평가에서 미흡을 3번, 매우 미흡을 1번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KDI 같은 경우에는 현 부총리가 원장으로 오기 전인 2008년에는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평가를 이 평가 왜 하는 건가요? 이런 평가 뭔가 승진이라든지 또는 다른 직책을 주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분의 경우를 보면은 워스트 상사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가네요. 네. 그냥 이제 이런 기사가 얼핏 눈에 띄어서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저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기재부의 사무관들인가요? 서기관이 과장급이죠. 네. 과장급 대우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른바 이제 실무의 이제 책임자급들이죠. 네. 대충 저는
짐작을 합니다. 어떤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현 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가 일어나고 어떻게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걸 이거 하나만으로 딱 이렇게 보여요. 네. 보이는데 지금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험한 말을 안 하려고 무진장인 노력을 하는데 예. 좀 추접하죠. 밑에 적어도 밑에 부하 직원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그것도 세 개 기관에 걸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참 그 말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나라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도 넌센스고 또 그런 자리에 이렇게 뻣뻣이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경제 정책이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지나간 과정을 보면은 그 모습들이 보이죠. 처음에는 공약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약 가계부도 만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복지를 혜택을 받으시려면 좀 더 깃털 같은 증세를 좀 하시고 부담하시고 네. 그다음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냥 왜 추접하게 이렇게 전월세로 사시려고 합니까? 빚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빚내서 차라리 집 사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져 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라 전체 경제를 알게 모르게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죠. 지금 당장에는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잘 보여서 그 자리에 이렇게 연연히 하는 그런 거지만 국민들이나 나라 전체로 보면은 불행한 거죠. 사실 이런 건 말할 가치도 없고 코멘트할 끝거리는 못 되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인사남맥의 한 단면을 경제 분야에서도 이렇다라는 걸 한번 환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뽑은 겁니다. 정말로 입에 올리기는 싫었어요. 네. 아마 사실은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자제하시네요. 지금 소장님께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예. 혹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압니다. 알죠. 이제 외환위기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났을 때 경제정책국장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제정책국장을 했다가 곧바로 이제 그 자리 이제 밀려났죠.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이제 책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장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후에 이제 국장에서 물러나면은 거기서 대부분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단히 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뭐 한다라고 이렇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또 보니까는 느닷없이 이명박 정권에서 K대의 원장을 한 거예요. 국장 출신이 K대의 원장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국장 출신이 또 기재부 장관 경제정책 수장이 된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승승장구하고 계신 분인가요? 또? 이례적으로 승승장구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줄이나 이렇게 그 정치적 로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히 좀 그런 분야에는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밑에 그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쪼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윗사람 눈치를 보고 밑에 사람을 말할 수 없이 쪼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 그렇게 갔을 거라.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사적이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린 그게 궁금할까요? 그게 참 듣고 싶은데, 예. 소장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거 터졌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학문인가? 그 학문의 어떤 효용성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의 질문. 그러고 보니까 왜 경제 전문가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지? 자기네가 그렇게 제일 전문가인데 왜 이 사람들은 전혀 부자와 관련이 없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상식적인 질문,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실제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뿐만 아니라 경제학에 대한 무용론 이런 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어떤 도움을 썩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2008년도에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위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유럽의 재정 위기까지 이어지고 이 경제 위기가 글로벌 위기까지 확산이 되면서 자본주의와 경제학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맨큐 하버드대 교수의 경제학 강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유는 맨큐 교수가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제 시스템을 고착화하는 수업만 가르치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국의 경제지는 경제학은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프리즘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학 지식은 지금도 쓸모가 있다고 이런 무용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탄생시켰듯이 경제 위기가 오히려 경제학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도 상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맨큐의 경제학 그건가요? 예. 그 경제 소프트 방송 처음 할 때 제가 한번 언제 기회를 봐서 경제학 이론과 현실 간의 이제 관계,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이렇게 그걸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조금 이게 이제 귀담아서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우에 지금 너무 경제학에 대한 오해가 너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사회과학이죠. 어떤 어떤 인문학하고는 또 전혀 차원이 좀 다르죠. 먼저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적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제대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제학을 비판하거나 경제학이 쓸모없다든지 아니면 시장 경제가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실제 경제학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저 아까 처음 방송할 때 일반 사람들이 집을 그리려면 지붕부터 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겉만 보고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재단을 하죠. 경제학이라는 게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고 시장 경제가 문제고 이런 식의 이제 재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경제학도 대표적인 사회과학 학문인데 과학적 분석 방법론이 절대적인 겁니다. 모든 이론이 이렇게 정립되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자연과학 물리학이라고 하고 비춰서 생각해 보면 마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물리학적 이론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축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게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실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들 정말로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세계적인 천재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고, 어떤 그 물리적인 문제, 물리학적인 어떤 관심사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학문적인 축적물들을 현실 사회에서 활용을 할 때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죠. 경제학 그 이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똑같은 경제학 이론이라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론을 이렇게 현실 경제에 이렇게 응용해서 뭔가 현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할 때 갑과 을의 경제 이론에 대한 이해의 차이, 그 다음에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에 따라서 천양지차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몇몇 그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쓸모없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네,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시간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서 경제학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학 이론이 언제 시작됐죠? 경제학 이론이요? 네. 여기서 또 이제 나네. 아담 스미스부터 네. 고전경제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죠. 쓰면서 그걸 이제 이른바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럼 그 이전에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안 했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했죠. 했죠. 네. 그 이전에는 뭘까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부터 경제학적 이론이 이제 그 발전해서 그 시대마다의 경제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해왔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글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경제사라고 부르죠. 경제학 이전에 경제사. 네. 네. 그러니까 역사의 한 그 범주로 문화사, 인문학사, 인문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의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미술사, 그 중에 경제사. 그죠? 그러니까 경제학 이전에는 경제사가 있죠. 근데 이 경제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태반이 이른바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에 형성된 근대 경제학을 대부분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사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문학 쪽에 속하죠. 인문학 쪽에 속하다 보니까 아까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경제학이 이제 특히 아담 스미스 그를 기점으로 해서 근대 경제학이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수학적인 분석 툴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선택한 사람들의 태반이 수학 싫어서. 지금 제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형성이 됐습니다만, 막스 경제학을 이제 막스 경제학이 사실은 이제 역사관을 기반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경제사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경제학은 막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이른바 근대 경제학에 대치되는 관점에서 이제 경제사 관점에서 이제 경제학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근대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사를 전공하시거나 막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 아담 스미스 이전에 이제 이른바 경제사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른바 이제 그 중상주의라는 게 네, 중상주의. 예, 상업적 중상주의죠. 네. 근데 그때도 시장 경제죠. 그렇죠. 예, 그때도 근데 상업적 시장 경제죠. 그때도 상업 자본가가 있었죠. 네. 자본가는 존재했죠. 예. 예. 예, 상업 자본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상업적 중상주의, 근데 그 중상주의 시대의 기본적인 어떤 그 경제라고 할까요?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 중요한 게 재정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국가 재정. 예.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전쟁하잖아요. 대포도 뭐 만들어야 되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재정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재정이 이제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정이 중요한데 그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때 이렇게 그 국가가 부강하다라는 그 관점이 경제적인 관점이 뭐였냐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금을 많이 이렇게 금이 돈 절대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식민지 가서 금을 약탈을 해온 거죠. 식민지 개척하는 게. 그러니까 금과 노예를 잡아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재산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스톡이죠, 스톡. 근데 그러니까 중상주의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제 중상주의 국가인데, 근데 중상주의라도 그러니까 금이 국가의 어떤 그 부의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금을 많이 이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네. 금을 많이 모으는 수단으로서 근데 무역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역을 어떻게 하냐면 약탈적으로 한다.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식민지에서 이렇게 금이나 이런 것들을 싹 노예를 잡아오고 가져오고 대신에 식민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자기 이 본국에 있는 이제 뭐 그 물건들을 갖다가 아주 비싸게 이렇게 처분을 하고 하는 식으로 약탈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상업적 중상주의였는데 그에 반발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아담 스미스 직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 스승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케네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웃기지 마. 이렇게 모든 것에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농업이야. 농업이고, 왜 농업이 근본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농업경제 시대였거든요. 중상주의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항해도 하고 못도 하고 했다라고 하지만, 거의 태반의 사람들이 다 농업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경제였고, 근데 농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기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이제 기껏 해봐야 뭐 그 우마, 소나 말, 그 다음에 나무로 된 농기구 뭐 이런 정도뿐이지. 그 다음에 어떤 뭐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동네 장인들, 옛날 한국으로 치면 대장간 이런 거죠. 이제 유럽으로 치면은 뭐 이제 마이스터 장인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도제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간의 수공업 시대였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은 손으로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기계가 없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그 케네라는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다 근본은 농업이고 모든 물물 교환이 그 당시에는 금이 화폐였다라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금 한 입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그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하였거든요. 안 그러면 굶어 죽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의 물물 교환이 농산물로 이렇게 그렇죠. 물물 교환이라 한국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그 가치의 근원은 상업이 아니라 상업은 왼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 영국의 밀을 프랑스에다 갖다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슨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지 그건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있는 것 사이에 걸 왼쪽으로 오른쪽에다 갖다 놓은 것 이동이라는 것뿐이죠.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상업을 이렇게 중시하는 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농업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게 국가를 이제 부유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농업이 이제 근본이고 그 농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수확이 늘어나느냐? 결국은 사람의 노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네가 모든 가치의 근원은 노동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근원은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 때도 농업경제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177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1774년이요? 예. 네. 미국이 독립 예. 하게 독립을 되나요? 하던 때죠. 예. 이렇게 영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 무렵의 사람이에요. 그 무렵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런 그다음에 1776년에 국부론 쓸 때가 아주 초창기 이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려고 한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부라는 것이 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삼냐면,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가치의 근원이 금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책을 보면은 오늘날의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국가의 부는 뭐냐면은 부가가치라고 말을 해요. 금이 아니고 금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국가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생산 능력이 커지는 게 국가의 부가가 부강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생산력이 증대, 그러니까 플로우를 말을 해요. 금을 쌓아놓는 것은 금을 자기가 안 만들잖아요. 그냥 뺏어와도 쌓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스톡이에요. 그냥 덩어리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근데 생산력은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부론이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그 근대 경제학의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개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근대 경제학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담 스미스도 여전히 농업 경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간에 수공 없이 되고 모든 것을 결국에 그 생산력의 증대나 가치 증대는 사람의 노동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논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사람이고 물건 만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자기 이렇게 공방에서 장인들이 이렇게나 도제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자기가 사는 시대 경제학자라는 게 무슨 공중에 붕 떠가지고 딴소리하고 신선노름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시대의 어떤 현실 상황과 가장 밀접하게 그렇죠. 연관이 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을 네. 그대로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관찰하고 그로부터 뭔가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아담 스미스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가 그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걸 다른 말로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많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사람 힘으로 만들어내니까 가치를 물건을 많이 못 만들어내잖아요. 장인이 컵 하나 만들어도 하루 걸려서 만든다든지 이틀 걸려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게 분업. 분업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늘을 다 만들어서 하루 한 개를 못 만드는데 몇 사람이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 조각 자르고 어떤 사람은 쇠물 녹이고 세 조각 자르고 어떤 사람은 바늘 끝을 뼈 쪽에 갈고 어떤 사람은 바늘 구멍 뚫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하루에 100개도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업이 생산 이론의 출발입니다. 그게. 그런가 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세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중상주의적인 어떤 스톡 개념의 금의 축적을 국부라고 생각한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약탈적인 무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상주의는 약탈적인 무역이기 때문에 내 건 팔지만
상대방 거는 안 사죠. 네. 그러니까 수입은 막고 수출은 수출만. 막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많죠. 무역 장벽이 높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가만히 봤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서로 교역을 하면은 더 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나온 게 절대 우위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절대 우위. 그러니까 네. 가장 자신 있는 품목을 나라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교환을 하면 훨씬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이제 예. 그 아담 스미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교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쌀하고 쌀이라 했더니 와인하고 밀을 교역을 그렇죠. 한다. 예.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와인을 만들고 이제 와인도 만들고 밀도 만들고 영국도 와인하고 밀을 똑같이 생산하는데 영국의 밀값이나 와인값이 프랑스보다도 더 싸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영국이 프랑스로 다 와인하고 밀을 수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절대 우위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아담 스미스 뒤에 이제 리카도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 영국이 밀이나 그 와인 값이 절대적으로 둘 다 싸더라도 영국은 밀만 생산해서 프랑스에 수출하고 프랑스는 와인만을 생산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면은 훨씬 더 양쪽 두 나라 다 이득이다. 이게 상대 우위죠. 비교 우위, 상대 우위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런 거 보면은 생산 이론도 만들었고 창시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한 무역 이론도 체계적으로 체계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의 어떤 가치라는 게 뭔가 이른바 오늘날 경제에 있어서의 가치의 근원인 그 부가가치, 생산력 이걸 이야기를 처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이자에 대해서도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 이론에도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의 경제학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아담 스미스 하면 저희는 그냥 보이지 않는 손 그거 하나만 기억을 했는데 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시장이라는 뭔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다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기본적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근대 경제학의 효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이제 국부론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어떤 경제학으로서의 이제 틀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하면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진행이 되죠. 영국에서 이제 1700년대 후반부터 1830년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방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방적이나 방직을 중심으로 하고 증기기관이나 증기기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증기기선이라든지 그러면서 점점 기계화가 일어납니다. 네. 증기를 동력을 기계화가 일어나면은 뭐가 달라지죠? 초창기에는 기계 공장을 만드는데 첫째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기계를 만들기 예전에는 간의 수공업일 때는 동네에 물레방앗간이나 아니면은 그 헛간 하나 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5명이나 10명 많이 모여봐야 그 정도 해서 공방을 차려서 물건 만들고 했다 이거예요. 동네 대장간이라고 해봐야 몇 사람 없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방앗간이라고 해봐야 몇 사람 없었고 거기 대장간 하나 만들고 방앗간 만든다고 해서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계 공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쇠가 얼마나 귀하고 비쌌겠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귀중품이었죠. 쇠가 그야말로 국가의 뭐라 할까요? 오늘로 치면 군사 대국이 되는 지름길인데 철강 산업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쌌겠죠. 근데 그런 비싼 쇠철을 가지고서 기계 공장을 대형 기계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겠죠.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떤 왕족이나 귀족, 그다음에 신흥 이른바 상업 자본에서 한몫 챙겼던 신흥 어떤 그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영국 같으면 뭐 젠틀이라는 계층들이 이제 그게 해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장을 이제 기계 공장을 세운다 이겁니다. 초창기에 기계 공장이라 하면은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형편 없었겠죠. 기계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계마다 전부 사람이 그냥 개미떼처럼 달라붙어야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농업이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의 그 논밭에 흩어져서 살았겠죠. 근데 공장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죠. 예. 그럼 모이려면 이제 모여라 하는 데서 모입니까? 안 모이죠. 잡아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잡아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죠. 그게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시골에서 이제 예컨대 뭐 먹고 살기 힘들게 일부러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렇죠. 예. 농사 짓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래서 뭐 밀농사를 지었는데 밀값을 폭락시켜 버린다든지 막 수입을 해와 가지고 싸게 한다든지 또 지금은 이제 그 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네, 해서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예. 예. 뭐 해서 그냥 이렇게 물타리를 쳐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초지해가지고 양을 집어넣어버려서 네.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도예지로 이제 공장 있는 데로 와서 정말로 이제 거의 이제 거지 같은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처음에는. 공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물건이 옛날 간의 수공업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량 생산이 되겠죠. 네, 대량 생산.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초창기에 대형 기계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두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첫째는 일할 노동자를 막 잡아와야 돼요. 일할 노동자를. 두 번째는 그 물건을 살 사람들이요. 예, 두 번째는 물건이 네. 막 쏟아져 나와요. 네. 물건이 막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일할 사람을 막 잡아와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이제 그 제대로 이렇게 월급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노동 환경이나 여건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도시라고 해봐야 오늘날의 도시하고 달라서 그 당시에는 뭐 하수도나 수도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논밭 있는 곳에다가 그냥 울타리 쳐놓고 이게 사람이 모여 사는 정도니까 거기에 공장 하나 세워가지고 했었던 거니까 영화 레미제라블 정도 보시면 아마 그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네. 우리가 무슨 소냐 개냐 뭐 돼지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고전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쭉 나오면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 산업혁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른바 이제 산업혁명은 뭡니까? 기계 공장을 세워서 어떤 공산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직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아까 중상주의는 상업적 자본주의라고 그랬죠. 네. 요건 이제 산업적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상업적 자본주의하고 산업적 자본주의는 근원적으로 다르죠. 뭐 규모라든지 뭐 이렇게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생산 구조라든지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장 경제이고 똑같은 이제 자본가가 있어요. 있지만은 상업적 자본가하고 산업적 자본가는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른바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이제 흐름과 하나는 이제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공황이 빈발하게 됩니다. 빈발하면서 회의를 해요. 뭐냐면 아까 아담 스미스 때부터 전부 고전파 경제학은 가치 창출의 근원은 뭐라 그랬죠? 노동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그 노동력을 갖는 사람은 완전히 기계 앞에 달라붙은 개미와 같고 거대한 산업 자본가가 엄청난 기계 공장을 세워서 막 돌려서 물건을 쏟아낸다 이거예요. 네. 예전에는 컵 하나 만들었을 때 옷 한 배 이렇게 저고리 하나 만들 때도 며칠 맨날 밤새워서 만들고 그게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기계 공장에서 쏟아져 나와 버리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력의 근원이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기계인 걸로 보이겠죠. 그다음에 그 기계는 누구죠? 누가 산 거죠? 자본가요. 자본이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이 노동이야? 아닌데? 라는 생각을 네.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예. 예,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고. 예. 그 산업혁명의 그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을 비판하는 쪽이 이른바 이제 막스 경제학입니다. 막스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게 이제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학입니다. 1860년대에 예, 막스 경제학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갈라집니다. 막스 경제학과 이제 이 신고전파 경제학, 이른바 시장 경제가 그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때에도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유시장 경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또 이제는 그 아담 스미스 때는 물건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너 사기 싫으면 사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살 형편이 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만들면 팔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린다가 돼버린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린다가 돼버린.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그 물건을 소비해줄 소비자들을 예.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가치는 사람의 노동으로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노동이 아니라 기계가 만들고 쏟아져 나온 물건은 안 팔리면은 이게 쓰레기가 돼버리더라 이겁니다. 네. 안 팔리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신고전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오스트리아 학파들인데 이제 왈라스 제무슨 맹거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던 건데 야, 이 가치는 물건을 만드는 쪽에서 가치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는 쪽에서 가치가 생겨나는 거야. 옮겨가는군요, 가치 중심이. 예. 왜냐면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안 사버리면은 이게 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을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딱 보고 이게 가치라는 게 물건을 사는 사람의 마음, 사람이 돈을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그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냐? 그 사람이 그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물건을 통해서 뭔가 만족이나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걸 효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왜 물건을 사냐면은 그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효용학파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계 효용학파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었어요. 노동에서 공급자에서 이제 사는 사람, 수요자로 바뀌었어요. 수요자로. 그러면서 이 한계 효용학파가 나오면서 이걸 이 경제학 이론을 체계한 사람이 이제 1890년대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네. 예, 이걸 오늘날의 경제학 교과서의 틀에 가까운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도 만들어내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가격이 결정되고 뭐 수요 탄력성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학하면 떠올리는 그런 네. 개념들이요. 그다음에 예. 벌써 이렇게 이 한계 효용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한계 효용을 설명하면서 왈라스는 수학자입니다. 네.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분석 기법을 막 도입을 해요. 마샬도 전부 이제 수학적인 분석 기법을 이제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계 효용,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전파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른바 고전파 경제학에서 이제 1860년대 신고전파 경제학, 네. 한계 효용학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시장주의죠. 시장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가치는 사는 사람이 결정나가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네. 이제 이른바 균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1920년대, 30년대 오니까 대공황이 일어나요. 네.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의 또 경제학자 거두가 등장합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이른바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케인스죠. 슌페터는 뭘 말하냐면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왜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제1차가 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1차는 1770년대부터 1830년 요 무렵에 일어났던 거고 2차는 1860년대부터 1910년 요 사이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난 이제 산업혁명인데 미국이나 이제 뭐 독일, 뭐 이탈리아, 뭐 일본 이런 후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건데 그 상황이 또 확 바뀌어요. 기술 이른바 자동차도 이제 막 새로 이렇게 등장하고 자동차도 막 등장하고 뭐 새로운 발명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죠. 근데 그런 거 가만히 슌페터가 그런 발명품들을 보니까 가치를 만드는 게 그 창조적인 그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더라 이겁니다.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불렀죠. 기업가 정신. 안트로프레너십. 그러니까 슌페터도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들을 현실을 그대로 관찰하고서 야 가치라는 게 노동도 아니고 노동도 그다음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기업가가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혁신을 일으키면은 이 가치가 생산하고 창조적인 파괴를 기존의 틀을 이렇게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면은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더라고. 기업이 생겨나고 발명품이 나오고 이 공장이 세워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막 돌아가더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말을 해요. 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빠져들어서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실의 경제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얘기는 소장님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네, 이어서 2부로 하죠. 예, to be continued. 네, 오늘도 경제 이야기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